불안을 한 번에 잠가둘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없다. 우리는 너무 다양한 것에 불안을 갖기 때문이다. 모든 불안을 상자 안에 가두고 만능 열쇠로 잠근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만능 열쇠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까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이 찾아들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면서 잠시나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상에 필요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인생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우린 모두 철학자가 됩니다. 오늘은 청림 출판에서 펴낸 신간 누구나 철학자가 되는 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자인 김한승은 존재론부터 가치론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난해한 철학의 개념을 고담준론이 아닌 우리의 일상을 소재로 한 우화의 형식을 빌어 이야기해 줍니다. 각 에피소드들은 쉽고 친숙한 내용으로 전개되지만 이야기의 끝은 우리에게 공감을 얻어내고 자문을 하게 합니다. 이 책은 정글 위 무지개, 정글 속 사람들, 정글로 간 철학자 이렇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장에서 제가 고른 에피소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기하거나 기괴하거나 겨울 단풍. 겨울 문턱. 주변 나무들이 나뭇잎을 잃고 앙상하게 될 즈음 비로소 단풍이 드는 나무가 있었다. 다른 나무는 모두 가지가 앙상했기 때문에 붉게 물든 나뭇잎을 풍성하게 갖고 있는 나무는 쉽게 눈에 띄었다. 가을 단풍이 진 것을 아쉬워한 사람들은 이 겨울 단풍나무를 좋아했다. 이 나무 주인은 특별히 공을 기울여서 겨울 단풍나무를 가꿨다. 그는 햇볕이 잘 들도록 주변에 자라던 나무들을 모두 베어 없앴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당에도 그런 나무가 있기를 원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 주인에게 그 나무의 씨앗을 좀 나눠달라고 했다. 하지만 나무 주인은 이를 거절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겨울에도 붉은 단풍나무는 주인의 집 마당에서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해 한여름에 단풍이 드는 나무가 생겨났다. 사람들은 한여름부터 단풍을 볼 수 있다면서 그 나무를 좋아했다. 이 나무 주인은 여름 단풍나무를 특별히 잘 가꿨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마당에도 여름 단풍이 있기를 원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나무 주인에게 가서 그 나무의 씨앗을 좀 나눠달라고 했다. 여름 단풍나무 주인은 사람들의 청을 들어줬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도 자신의 마당에 여름 단풍나무를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더위가 시작될 때부터 날씨가 추워질 때까지 단풍나무를 보게 되었다. 알록달록한 단풍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줬다. 하지만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릴 때까지 단풍을 보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게 사람들은 겨울 단풍나무를 지겨워하게 되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겨울 단풍나무가 어서 나뭇잎을 잃고 앙상해지길 원했다. 겨울 단풍나무는 폭죽 행사가 끝나고 구경꾼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터지는 뒤늦은 폭죽 같았다. 단말마의 비명소리 같았고 폭발음 같았다. 겨울 단풍나무를 보려는 사람이 없어지자 겨울 단풍나무 주인은 나무를 베어내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겨울에
단풍을 볼 수는 없게 되었다. 신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신비한 것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기괴한 것이 된다. 귀 꺼풀이 돋아나고 키가 성장을 멈췄다. 고속도로 바로 옆에 지어진 집에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했고 집에 있는 동안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를 쉼없이 들어야 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조금 덜 타고 다니길 바랬지만 세월이 갈수록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는 점점 더 많아졌다. 늦은 밤이나 저녁이 되면 지나가는 자동차가 좀 뜸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자동차가 지나가지 않게 되면 다음에 지나갈 자동차 소리에 미리 신경을 쓰게 되어서 소리가 없어도 소리가 있는 듯 괴로웠다. 눈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보기 싫은 것은 눈을 감으면 보지 않을 수 있다. 코로 많은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싫은 냄새는 곧 익숙해져 느껴지지 않게 된다. 하지만 귀에 들리는 소리는 다르다.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서도 멀리 다가오는 자동차 소리, 옆집 아이가 길에서 친구를 부르는 소리, 냉장고가 작동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이 중에서 듣기 싫은 소리만 막을 수는 없다. 듣기 싫은 소리가 괴로운 점은 끝이 없다는 것이었다. 자동차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소음도 끊임이 없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라. 그는 이런 말을 경멸했다. 귀는 소리를 흘릴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었다. 귀는 오로지 소리가 들어오는 통로일 뿐이지 귀를 통해서 소리가 나갈 수는 없었다. 귀는 쏟아져 오는 소리가 지나는 통로이되 문이 없는 통로다. 닫을 수 없는 통로이기에 모든 소리가 쏟아져 들어왔고 그는 모든 소리를 저항할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이 통로에 문을 만들겠다고. 고속도로 옆에서 살아야 했던 그는 듣기 싫은 소리를 마음만 먹으면 듣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을 매일 훈련했다. 처음에 그가 한 훈련은 원하면 모든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훈련이었다. 눈꺼풀을 내리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되듯이 오랜 훈련의 결과 그는 귀꺼풀을 갖게 되었다. 귀꺼풀을 닫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귀꺼풀을 닫고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자동차 소리를 듣지 않으며 잠이 들었다. 꿈속은 깊은 물속처럼 조용했다. 그는 물에 빠진 듯이 잠을 잤다. 하지만 귀꺼풀을 갖자 생각지 못한 불편한 일이 생겨났다. 자동차에서 울리는 경적을 못 들어 차에 치일 뻔한 일도 있었고 길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못 듣고 지나치는 바람에 친구의 오해를 사기도 했다. 그는 귀꺼풀을 닫고도 듣고 싶은 소리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랐다. 오랜 연습 끝에 그는 드디어 원하는 소리만 듣고 원하지 않는 소리는 듣지 않게 되는 기술을 갖게 되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는 듣지 않으면서 집 위를 날아가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전화 소리가 들리면 텔레비전 소리는 듣지 않으면서 전화에 집중할 수도 있었다. 귀꺼풀을 갖게 되어 생긴 변화 가운데 하나는 소리에 민감해졌다는 것이다. 그가 듣고 싶은 소리라고 느끼는 기준은 점점 높아졌다. 예전에 즐겨 듣던 음악도 이제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남들이 자신에게 하는 충고는 듣고 싶지 않았고 자신을 칭찬하는 소리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듣는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풀벌레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 이 모든 것이 그에겐 들을 만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의 목표는 듣고 싶은 소리를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오랜 훈련의 결과 그는 듣고 싶은 소리를 마음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만족스러운 음악을 들을 수도 있었고 만족스러운 새소리,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일방적인 충고는 귓거풀로 덮어버리고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수도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지하철을 탔을 때의 일이다. 객실로 들어서면 우선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지하철 소리를 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도 끈다. 물건을 팔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시끄러운 소리도 끈다. 그리고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자신이 그 순간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음악을 켠다. 오늘 듣고 싶은 것은 나훈아와 심수봉의 듀엣곡. 하지만 두 가수가 실제로 부른 노래가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최고의 나훈아와 최고의 심수봉이 그의 머릿속에서 부르는 노래다. 그는 나훈아와 심수봉이 부르는 비틀즈의 Let It Be를 듣는다. 음악을 들으면서 그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들은 모두 하루 종일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며 고생을 하다가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꼈다. 소음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들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피하기 위해 귀에 이어폰을 꼽고 조금 덜 듣기 싫은 소리를 귓속에 쏟아붓는다. 이 불쌍한 사람들은 소음을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정신을 잃고 위층에 사는 이웃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는 것으로 자신의 무능력을 표현하곤 했다. 그는 그들이 진심으로 불쌍했다. 그런데 그런 불쌍한 사람들의 얼굴 사이로 전혀 불쌍하지 않은 얼굴 하나가 그의 눈에 잡혔다. 그 얼굴의 주인공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였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귀에 이어폰을 꼽지 않았다. 소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소녀의 웃는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는 자신에게 귓거풀이 있다는 것을 소녀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의 웃는 얼굴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는 귓거풀 기술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비밀스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 말고 또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녀의 얼굴은 이 비밀을 모두 아는 사람의 얼굴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너도 귓거풀이 있니? 아니요. 전 아저씨처럼 귓거풀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너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 보여. 왜 그런 거야? 소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기찻길 옆에 살았어요. 그래서 기차 소리를 아름답게 듣는 연습을 해왔죠. 이제 모든 소리를 아름답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처럼 귓거풀이 필요하지 않아요. 듣기 싫은 소리에 대처하는 방법, 귀를 막거나 그 소리를 사랑하거나. 철학자 몰리뉴는 영국의 철학자 로크에게 이렇게 물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손으로 더듬어서 어떤 물체가 직류면체인지 둥근 공인지를
완벽히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책상 위에 직육면체 물체 하나와 둥근 공 하나를 놓습니다. 바로 이 순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네가 갑자기 앞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해보세요. 그는 책상 위에 있는 물체를 만지지 않고도 어느 것이 직육면체이고 어느 것이 둥근 공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몰리뉴의 아내는 앞을 보지 못했다. 몰리뉴는 왜 이런 물음을 갖게 되었을까? 어느 쪽이 더 비극적인가? 평화롭던 마을에서 청년 한 명이 실종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틀 동안 청년을 찾아다녔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다. 경찰이 나서 마을 주변의 산과들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경찰견이 산속을 뛰어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청년에 관한 소식을 기다렸다. 불행하게도 그들에게 날아든 것은 슬픈 소식이었다. 청년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청년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면서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실은 그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든가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든가 둘 중 하나라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에 슬퍼했다. 청년은 성실하고 겸손해 마을 사람 모두가 좋아했다. 아름다운 청년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고 기도하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왜 그 먼 숲에서 청년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지 의아해하면서 그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하지 않았기를 기도했다. 청년이 죽음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 알려진 이상 그가 타살로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을 사람들의 바람은 어찌 보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반응이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경찰 조사 결과가 청년이 타살된 것이 아니라고 나오길 기도했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자고 권했다. 이에 대해 이런 제안이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미 청년이 목숨을 잃은 이상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두고 기도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미 비극은 발생했고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 만약 청년이 타살을 당한 것이라면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또한 역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기도로 이 청년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오직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과 미래를 위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을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일부는 청년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기보다는 차라리 자살을 한 것으로 밝혀지는 쪽이 더 낫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살인을 저지른 자가 앞으로 마을에서 다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거나 체포되었다는 것이 알려진다고 해도 마을 사람들은 청년이 살해를 당하는 쪽보다는 차라리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철학자 더밋은 사자 사냥에 관해 이야기했다. 한 부족의 젊은이들이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자 사냥을 떠난다. 그들은 사자 사냥에서
자신의 용맹함을 동행한 증인에게 보여야 한다. 사자사냥은 딱 7일이 걸리는데 사자사냥 장소로 가는데 3일, 사자사냥에 1일,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데 3일이 필요하다. 마을 젊은이들이 사자사냥을 가 있는 동안 부족장은 마을 마당에서 젊은이들이 모두 용맹하게 사자와 싸워주기를 기도하는 의식을 치른다. 기도는 젊은이들이 사자사냥을 떠나는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내내 이어진다. 더밋은 이렇게 묻는다. 사자사냥이 끝나서 돌아오고 있는 3일 동안에도 왜 부족장은 기도를 하는 것일까? 이미 사냥은 끝났는데 말이다. 유통기한이 사라진 박쥐인간. 오랫동안 유명 배우로 살아온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여러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지만 광고 모델로 더 유명했다. 언론에서는 그를 방부제 미녀라고 부르곤 했다. 중년이 되어서도 젊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의미였다. 동시에 이 표현은 나이가 들면 얼굴이 썩는다는 걸 전제하는 것 같다. 적어도 그는 이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의 하루 일과는 대부분 얼굴이 썩는 것을 막아주는 운동과 피부 관리에 바쳐졌다. 그 결과 그는 어디서 찍어도 언제 찍어도 화보 같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그 말은 그가 운동과 피부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쏟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얼굴에서 작은 주름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에게 얼굴이 썩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므로 그가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게 된 것은 당연했다. 그가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 즈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박쥐처럼 철봉 기구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까닭은 그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주름으로 고민하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모든 질량을 가진 물건은 중력의 힘을 받는다. 신체 역시 중력의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랜 시간 동안 중력의 힘을 받게 되면 피부는 아래로 처지기 마련이다. 결국 땅에 두 발을 딛고 너무 오래 있는 것이 피부가 처지는 원인이다. 이 점을 깨달은 그는 남은 인생을 2등분하기로 결심했다. 반은 땅에 두 발을 딛고 나머지 반은 두 발을 자신의 머리 위에 두고 살기로 한 것이다. 결심은 철봉 거꾸로 매달리기라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는 일 자체는 금방 익숙해졌다. 문제는 그동안 음식을 먹기가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매달려 있는 시간 동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또한 그동안에는 돌아다닐 수도 없었으므로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드리워서 깜깜하게 만든 후 철봉에 거꾸로 매달린 채 잠을 잤다. 그러다 보니 방에 햇빛이 들어오면 눈에 너무나 큰 자극이 되어서 소리를 지를 정도가 되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가 햇빛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어느덧 그의 나이는 60을 넘어섰다. 하지만 그의 피부에는 주름이 거의 없었다. 철봉에서 인생의 반을 보내느라 온몸의 근육은 극도로 발달돼 있었다. 햇빛을 많이 쐬지 못해서 얼굴은 도드라지게 하얀 편이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젊어 보였지만 이제 그를 찾는 광고주는 거의 없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방부제 미녀라고 부르곤 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예전과 달랐다. 이를테면 사놓은 것을 까먹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나서 발견했음에도 이전과 다르지 않은 단팥빵과 비슷했다. 방부제 때문에 한 달이 지나도 빵이 썩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야 그 빵을 피하게 되듯이 그는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름 없는 피부였기 때문이었다. 도드라질 정도로 하얀 얼굴에 주름 하나 없는 피부를 가진 그가 밤거리를 활보하면 사람들은 왠지 모를 오싹함을 느끼며 그를 피했다. 안티에이징은 노화를 늦추다라는 원래 뜻보다는 노화를 멈추다 또는 노화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가졌다는 착각을 준다. 버스 전용 차선에서 느끼는 당혹스런 즐거움. 배 과장은 몇 년 전부터 대중교통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그이기에 자동차를 타고 나 홀로 출근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가 몇 년 전 자동차를 팔아버리는 결단을 내렸다. 자동차를 아예 없애야 운전을 해서 출근하고 싶은 충동의 싹을 자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배 과장은 매일 대중교통을 통해 출근하는 수고스러움을 기꺼이 느끼고 싶었다. 그런 수고스러움을 느껴야 비로소 남을 배려한다는 생각이 더욱 진실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남을 위해 이런 수고를 감내한다는 생각을 하면 즐거워졌다. 이 마음의 즐거움이 너무 강해 수고스러움 자체가 아예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럴 때마다 배 과장은 마음을 고쳐잡았다. 내가 대중교통을 타는 수고를 감내하는 것은 이런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싶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으로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즐거움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이 느낄 행복을 집중해 상상했다. 마음의 즐거움을 억누르는 데에는 버스에 올라탄 자신의 자세가 그리 편하지 않다는 사실이 도움을 준다. 그가 탄 광역버스는 좌석뿐 아니라 통로에도 사람들이 들어차 있다. 배 과장은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통로에 서 있었다. 주위에 승객들이 바짝 서 있어서 꼼짝하기도 힘들 정도였다. 고맙게도 그것은 유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적정 인원을 초과했기에 버스 안은 후덥지근했고 사람들이 서로 밀착해 있었기에 옆 사람의 향수 냄새, 땀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밴 배 과장은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길까봐 향수도 삼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풍기는 역겨운 냄새를 고스란히 참을 의향은 있었다. 그런데 몸도 꼼짝하기 힘든 이 상황에서 배 과장은 곤란한 침적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차창 밖을 쳐다보는 순간에 일어났다. 배 과장이 올라탄 버스는 버스 전용 차선 위를 빨리 달리고 있었고 차창 밖으로는 아예 정지한 것처럼 서 있는 승용차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 광경을 쳐다보던 배 과장의 마음속에는 슬금슬금 쾌감이 일어났다. 비록 몸은 답답했지만 마음은 후련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도로를 엉금엉금 기어가는 자가용 승용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속도가 늦으면 늦을수록 그 즐거움은 강도가 커져갔다. 남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배 과장에게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생겨나는 이 쾌감은 낯설었다. 이렇게 즐거워도 괜찮을까? 그는 이 쾌감의 이유를 생각해보고 혹시 이 쾌감으로 인해
남들의 행복이 조금이나마 빛바라게 되는 것은 아닐까 따져보았다. 하지만 자동차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배 과장을 알지 못할 것이고 그가 버스 안에서 즐거워하리라는 것은 더더욱 알지 못할 것이다. 또한 배 과장이 탄 버스가 빨리 간다고 해서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더 늦게 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그들이 더 빨리 달린다고 해서 배 과장이 탄 버스가 늦어지는 것도 아니다. 배 과장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자신의 쾌감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자신을 안심시켰다. 이제 그는 전용 차선을 신나게 내달리는 버스 속에서 마음껏 통쾌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과장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과연 나의 즐거움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남의 불행에 즐거워할 때 고소하다는 말을 쓴다. 깨를 볶을 때 나는 냄새가 남의 불행에서도 난다는 뜻일까? 남의 불행에서 고소한 내음이 나는데도 그 불행이 사소하길 바라는 것이 가능할까? 남의 불행이 주는 즐거움과 나의 행운이 주는 즐거움은 구별하기 힘들다.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었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흐른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더 빨리 늙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것이다. 이는 늙음 방지 기술이면서 동시에 늙음 촉진 기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나이가 30인 사람과 50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두 사람이 합의하면 10년 동안 30살인 사람은 2배로 빨리 늙는 반면 50살인 사람은 전혀 늙지 않게 된다. 합의만 하면 10년이 아니라 20년이든 30년이든 원하는 기간 동안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어떤 기술로 이런 일이 가능해졌는지를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다. 사회계약서에 입각해 세포 노화를 통제하는 획기적인 기술인데 이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지면상 생략한다. 이 기술은 한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엄격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사이라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나이차가 많은 부부에게 이 기술은 축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도덕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모 대신에 늙어버린 현대판 심청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밝혀진 내막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은 효심이 많은 자녀가 그런 결정을 한 줄 믿었지만 알고 보니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강요한 것이었다. 한 예비 부부가 이 기술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 갓 20살이 넘은 청년은 자신보다 20년 전에 태어난 여성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청년은 갈등과 격동의 20대가 빨리 지나가서 중년이 되고 싶었고, 여성은 자신의 젊음이 사라지는 것을 최대한 늦추고 싶어 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10년이 꿈만 같이 지나갔다. 두 사람은 비슷한 정도로 늙은 사람이 되었다. 문제는 다음이었다. 남편은 이제부터는 아내와 비슷한 정도로 늙기를 원했으나 아내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 부부는 이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법정까지 가게 되었다.
법원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 계약을 폐기하는데 합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부부가 이혼한다면 늙음 방지 기술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할 마음도 없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가 집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는 집을 떠나 남편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숨어 살았다. 그곳에서 아내는 젊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갔다. 아내는 또 한 번 자신과 늙음 방지 계약을 맺어줄 이성을 만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런 상대를 찾을 수 없었다. 아내는 떠나온 남편이 자신을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남편의 원망을 듣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고 더 큰 이유는 젊음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자신이 늙어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조금씩 주름이 늘어나고 흰머리가 늘어났다. 그는 두려웠다. 젊음이 사라지는 것은 그에게 끔찍한 일이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는 그 이유를 알아야 했다. 그는 남편이 늙음 방지 기술을 불법적으로 풀어버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랬다면 남편의 불법을 막아야 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남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와 늙음 방지 계약을 맺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그랬다면 남편은 노화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늙어간다면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혼자 상상하며 가슴앓이를 하던 그는 마침내 남편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남편을 만나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내는 남편과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집에 남편은 없었다. 아니, 남편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아내의 목까지 늙어가던 남편은 자신에게 찾아올 죽음을 훨씬 빠르게 만났던 것이다. 아내는 납골당에서 남편의 사진을 보았다. 그는 남편이 죽기 전에 생명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은 살고자 노력했다. 아내는 남편의 이런 노력이 아내의 젊음을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아내의 젊음을 위해 마지막 생명의 순간을 연장하고자 애쓴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남편의 납골당 앞을 떠나지 못했다. 나이차가 많은 부부들은 대개 결혼을 하면 나이차를 느끼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늙음 방지 기술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기술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순간은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죽음을 맞이하는 때다.